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89학번이고요. 지금 KBS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글로벌24라는 국내 유일의 데일리 국제뉴스 프로그램의 단독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네. 근데 제가 이 앵커를 한 게 두 번째예요, 이번에. 제가 원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라디오 정보센터 박예수입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했죠, 이 프로그램이. 사실 이게 이제 그 정치나 사회 경제, 주로 정치 시사 토크쇼인데 뭐 박근혜, 뭐 이명박, 뭐 이런 사람들 다 인터뷰 해봤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 할 때 4년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라디오 프로그램하고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보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된 것들이 많고 또 중간에 그림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라디오는 딱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으면 저 혼자 다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라디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질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오히려 이걸 먼저 하고 라디오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몇 년 있다가 텔레비전 앵커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텔레비전 앵커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중년 여성 앵커라고. 근데 여자 앵커들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뉴스 앵커는 드물어요. 되게. 지금 종편이 생겨가지고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상파 방송 제가 회사 들어와서 지금 입사 한 17년 됐는데 여자 뉴스 앵커가 이렇게 그 메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텔레비전. 왜냐면 텔레비전 뉴스를 이제 공중파를 생각해보면 주로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남자의 코앵커로 많이 하잖아요. 혼자서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중년 여성 앵커라고 그러면서 좀 이게 좋은 말일까요? 여성은 중년자가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중년자가 붙어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중년 붙으면은 왠지 필수적인 것들이 탈락되어 가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했었던 30대 초중반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앵커로서.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이거는 사실 어렵기도 해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뭐 그림을 다 보여주고 뭐 약속된 것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맞춰야 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내공이 더 요구되는 거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제가 지금 이걸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년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똑같은 삶의 경험과 어떤 삶의 질의 깊이를 갖게 되질 않아요. 사실은 불행하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사람이 다 느끼는 게 똑같지 나이 먹으면 알게 되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깊이를 갖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앵커라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2%는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세계적인 앵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좋아하세요? 네. 뭐 봤어요? 이 여자 하는 거? 그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얼핏 보지 말고 1시간 내내 이렇게 다 보고 이분이 굉장히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잘 버는 여성 진행자죠. 근데 이 사람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이 사람을 규정짓는 단어들을 생각해보면 성폭행, 흑인, 여성, 살과의 전쟁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분을 규정짓는 단어들이 핸디캡으로 가득 차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앵커가 됐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죠? 휴먼 토크쇼죠. 다른 사람과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것들은 주로. 그럼 이 사람이 휴먼 토크쇼 진행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이유가 이 사람이 흑인이었고 여성이었고 성폭행이라는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지금 이 사진은 자서전에 나온 사진이라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계속 살이 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을 빼야 되는 끊임없이 핸디캡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이 사람의 경험이 이 사람을 더 풍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진동하는 진폭이라 그러죠. 마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진동을 하는데 그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만큼 더 힘들고 괴로웠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좌절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좌절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앵커를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앵커예요. 이 앵커 아세요? 앤더슨 쿠퍼. 잘생겼죠? 제가 미국에 연수를 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동안 연수를 했는데 그때 이 앤더슨 쿠퍼가 진행하는 CNN 프로그램을 많이 봤어요. AC360이라고 앤더슨 쿠퍼 360도. 그러니까 앤더슨 쿠퍼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360도 돌려가지고 요모조모 본다고 이런 건데 그 AC360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잘생기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부족한 거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앵커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앵커가 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만약에 오프라 윈프리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 여자에 비해서 미국 사회에서 이 남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남자인 거예요. 백인이죠? 남자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죠? 실버 스푼 물고 태어났죠? 내가 볼 때는 앵커가 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를 보면 사회 모순과 갈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것 같은 질문을 던지고 또 뭔가 좀 현장에 나가가지고 부딪히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나의 이론이 잘못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알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해서 그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가서 그러죠. 지금 이 굉장히 왕정이 피탄에 빠져 빠져가지고 주민들이 그 빵을 살 돈조차 없다.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러죠. 그럼 숲을 먹으면 되잖아요. 빵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머릿속에는 빵도 스프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절대 빈곤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죠.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앤더슨 쿠퍼는 다시 봐도 잘생겼어. 자꾸 보고 있으면 안 돼. 앤더슨 쿠퍼가 어떻게 그런 앵커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커밍아웃 했잖아요. 게이잖아요. 앤더슨 쿠퍼가. 그래서 1년 반, 2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앵커로서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게이다. 백지연이 가서 앤더슨 쿠퍼를 인터뷰한 다음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백지연 때문일까? 어쨌든 그 얼마 전에 하나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이라는 게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겠어요. 대부분의 게이들이 이렇게 게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허용적인 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게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게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도 여자를 좋아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레즈비언도 나도 남자를 좋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거를 갖고서도 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남들이 보기에 가장 숨기고 싶은 아픔 같은 것이 갈등 같은 게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위험을 무릅쓰기를 좋아하고 위험 무릅쓰기를 좋아한다기보다 위험을 자꾸 무릅쓰게 돼요. 그리고 조직 사회의 생활을 하면서도 위아래 없이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 좀 이렇게 그 예의 없고 본대 없고 덤벼들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조직 사회 지진화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한국 사회의 통상 규범을 거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도 굉장히 이렇게 내 위치가 어느 날 굉장히 이렇게 좀 입지가 흔들릴 것 같으면 저쪽에 가서 고민하다가 살짝 굴복하고 나는 왜 굴복했을까 또 좌절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내가 볼 때도 약간 신기한 그런 상황인데 가장 나쁜 것은 계속 지금까지도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 팀에 있는 어떤 학생이 안 와닿아요.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겠어요?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앵커를 2번 했잖아요. 앵커를 2번 했는데 다 단독 앵커를 했죠, 제가. 그러니까 코앵커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누구랑? 그러니까 저를 남자 옆에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세워놓으면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조금 강한 거예요, 제가.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조직사회에서 저 같은 유형의 여성이 조금 불편해요.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살면서 저한테 장점이었을까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치명적인 단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그 조직사회에서 그 여성으로서 좀 편안하게 묻어가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제가.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핸디캡이었고, 사실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많은 장애를 저한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저는 동거 찬성론자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 책에 다 써있으니까 이게 사실 이런 얘기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예민해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제일 예민해요.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를 품고 있어요. 애매하게 얘기해야지. 회의를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얘기, 어떤 후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너는 인생의 목표가 뭐니? 우리 프로그램에 사실은 PD가 한 얘기인데 저는 일과 사랑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미친년. 사랑은 성공이었니? 그래서 이거 편집해야 되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을 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사랑하는 상태가 의미를 갖는 거지. Every love will go away. 모두 경험했죠. 응? 다 사랑이다 다 잊었잖아요. 다 잊었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났잖아요. 모든 사랑을 가죠. 그런데 왜 사랑을 하죠? 모든 소설가 이런 거는 왜 사랑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상태에는 내가 영원히 이 사람을 사랑할 것 같은 그런 샘솟는 그런 에너지가 계속 안에서 나오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사랑의 존재 의의를 규정하는 거지 결혼이 사랑의 존재 의의를 규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결혼을 하면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이 새로운 역할자가 되죠. 뭐 부인, 남편, 아빠, 엄마, 어떤 그 낯선 가족의 며느리, 낯선 가족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제도는 결혼을 통해서 어떤 역할자가 되기를 요구를 해요. 사회의 성실한 드디어 하나의 구성원이 되기를 요구를 하죠. 사랑과는 사실은 큰 관련이 없는 건데 사랑의 성공은 뭘까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동거 찬성론자고 동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혼외 출산을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 이런 얘기를 책에 막 썼어요. 비밀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 사회의 통상 규범과 계속 부딪히는 그런 또 문화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은 제가 지금 만약 앵커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뉴스를 전할 때 더 잘 전할 수 있다면 그런 게 저의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유럽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의자가 있으니까 한번 앉아봐야 돼요. 멋있지 않아요? 유럽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 이슈예요. 원래 인종차별이 유럽 사회가 굉장히 관대한 사회죠. 이 톨레랑스라고 프랑스를 일컫는 말이 있잖아요. 관용이라는 말. 그래서 소수자라든지 뭐 타민족이라든지 굉장히 관대한 사회인데 최근에 이 프랑스 극우 정당이 프랑스의 흑인 법무장관을 원숭이에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이탈리아의 또 흑인 여성 장관이었어요. 그 원숭이. 이탈리아의 또 흑인 여성 장관은 또 그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이 오랑우탄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이 유럽이 이제 예전에는 관용의 나라였지만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민자, 동부에서 넘어오고 중동에서 넘어오고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이민자와 난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얘네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얘네들은 일도 별로 안 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다 이거 우리 세금이야. 얘네들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인종에 대한 관용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슈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호주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호주에서도. 그 워킹홀리데이가 여성이 죽었죠. 얼마 전에 여대생이. 이 3일 전인가 죽었는데
그 백인 청년, 19살 백인 청년이 때려 죽었어요. 때려서 죽였는데, 근데 지금 더 이제 그 사건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호주에서 최근에 인종차별적인 그런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호주 대사관에 항의를 받았어요. 그게 아니다. 어떤 거는 인종차별이 아니었다. 어쨌든 실제로 그런 동영상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는데, 호주만이 아니라 유럽권이 지금 그러고 있는, 특히 선진국 유럽권. 그럼 제가 이 뉴스를 전할 때 인종차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국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인종차별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인종차별은 한국 사회 청년 이슈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해요. 성적 차별, 지역적 차별, 나이에 따른 차별,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이런 많은 차별이 존재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차별을 실제로 그런 차별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별에 의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 남자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되고 여자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가? 응? 왜 남자들은 저렇게 하면 그럼 참 그래 참 애가 이렇게 배포가 커. 여자가 그러면은 쟤는 불편해.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좌절하고 고민을 했다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차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적 갈등과 좌절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를 고르고 그것을 실제로 글로 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그 시청자들 누군가는 성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학력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을 때 그 어떤 지점에서 인종차별의 뉴스를 받아들이면서 그 느낌까지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저의 앵커로서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고민을 했겠지만 나도 또 고민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더 좋은 앵커가 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저는 앵커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기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자랐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자랐고 가난이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을 때 태어나서 그리고 가난을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보낸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한테 그런 거를 겪지 않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대학생들이 부모 세대에 의해서 인큐베이팅 된 세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큐베이팅. 왜냐면 여러분의 부모는 늘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들었었단 말이야. 넌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나? 어쨌든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이렇게 최대한 갈등하지 않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그러면서도 성공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 때문에 질투하고 제일 좋아하는데 말 못하고 누구를 사과 때문에 삐지고 선생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는데 하고 싶다는 말 못하고 뭐 이런 경험들에서부터 이미 여러분 안에는 많은 좌절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아까 앞서서 한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 세상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답을 가르쳐주니까 점점 그런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이나 어떤 하고 싶은 것들 또 하지 못하는 것에 의한 좌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 2%를 채워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또는 어떤 것이 하고 싶거나 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런 것들을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40몇 년을 살아온 거를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이런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답을 이제 달라고 넣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경력과 경험과 자질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컴퓨터에 집어넣고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뭘 하면 좋겠니? 답을 줘라.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면 선택지를 줘라.
그래서 이 컴퓨터가 답을 줘요. 펫 1, 2, 3를 줘요. 1번 제일 좋아. 이걸로 가면 10년 후에 반드시 성공해. 2번 너는 이걸로 가면은 10년 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3번 성공은 못해도 괜찮아 이거는. 그런 답을 줬어요 나한테. 1, 2, 3번을. 그런데 문제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1, 2, 3번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땡겨요. 1, 2, 3번. 그리고 자꾸 막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아직도 나는 상태,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나는 상태. 내가 좋은 앵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얼굴이 예뻐서 또는 정확한 발음, 뭐 세련된 전달력, 뭐 또는 글재주 이런 것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 1, 2, 3번이 뭔지 나도 알겠는데 사회가 가르쳐주는 1, 2, 3번이 뭔지 알겠는데도 계속 아직도 4번, 5번, 6번, 7번, 8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왜 심지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로 또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4번을 한번 해볼까 계획을 짜고 나가 이건 아니야. 그럼 3번으로 갔다가 아니야 5번이 더 하고 싶은 거였어.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게 내가 어떤 뉴스를 고를 때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전달을 할 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것에 반응을 할 때도 가장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앵커가 되지 않고 뭐 공무원이 되거나 기업에 들어가서 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연구원이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을 채워주는 마지막 2%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 공부, 자격증, 영어 실력, 뭐 이런 기능적이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풍부하게 어차피 세상은 사회적인 어떤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공간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해나갈 때 가장 마지막에 가장 풍부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숨기고 싶었던 어떤 또는 하고 싶지 않았던 또는 부딪혀서 실패했던 그 경험이 아닐까. 마지막에 글쎄 한 98% 채울 때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순간에는 내 삶을 풍부하게 해준 2%는 어쩌면 내가 가장 겪고 싶지 않았던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